2026년 2월 12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바로 어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에서 비공개로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란 핵 문제 그리고 가자지구 하마스와의 휴전 문제 이런 것들을 두고 논의를 했는데요. 이미 지난 2월 6일 날 먼저 이란과 미국이 핵 협상을 치룬 이후 또다시 2차 핵 협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진행된 이야기라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이 서로 오고 갔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 미국과 이란 기어이 전쟁으로 이어질까요? 현재 이스라엘과 중동은 이렇게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소식 오늘도 이유진 PD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우선 지난 2월 6일 날 오만 무스카트에서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예정대로 진행이 됐었고 양측 모두 겉으로는 건설적이었다, 그리고 긍정적이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긴 했는데요. 근데 뚜렷한 합의나 진전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실제로 미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던 스티브 위트코프와 이제 제러드 쿠슈너는 회담 직후에 별도의 언론 인터뷰나 성명 없이 오만을 떠났고요. 그리고 특히 주목해볼 점은 회담 다음 날 위트코프와 쿠슈너가 중동에 전개된 미 항모 에이브레임 링컨을 방문해서 훈련을 참관했다라는 사실인데요. 결국 이번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의 이런 외교적 제스처를 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군사적 억지력을 과시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당초 이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이란에게 원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고 또 이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죠? 일단 이번 회담의 최대 쟁점은 아무래도 우라늄 농축 활동이었는데요. 미국의 요구사항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완전 포기였습니다. 이란이 보유 중인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도 그전부터 계속 외부로 반출하라 이렇게 여러 번 요구를 해왔었죠. 핵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그리고 이란의 대리 세력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기를 원하는 게 이제 미국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번에도 이제 여전히 같은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서 우라늄 농축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러면서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는데요. 이란의 외무장관인 아바스 아락치는 이번 핵 활동은 자신들의 주권적 권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농축 우라늄 국외 반출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고요. 핵 문제는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만약에 이란 영토를 공격을 하게 된다면 이란이 중동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들을 이제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과 대리 세력 지원 문제 역시 자신들의 협상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현재 이란은 그 우라늄 농축 농도 60%를 지금 추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많이 양보를 했대요. 20%까지는 그럼 낮추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 미국이 이란으로부터 60%에서 20%, 미국은 지금 20%가 아니라 완전 폐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이란이 이렇게 완전 폐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60%에서 20%까지 낮추겠다라고 한다면은 우선 미국은 이란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핵심은 사실 농도가 몇 %냐 이게 아니라 기술력 기반의 유무입니다. 그래서 농축 시설과 원심 분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한 농도는 언제든 다시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브레이크 아웃이라고 해서 단기간 안에 무기급 수준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잠재력이 남아있다. 이 점이 바로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농도를 낮추는 건 사실 의미가 별로 크지 않고요. 농축 능력 자체를 구조적으로 통제하거나 중단시켜야 하는 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용광로에 불을 완전히 꺼버려라 이런 거하고 좀 똑같은 거예요. 60%든 20%든 10%든 그 숫자 몇 %는 별로 의미가 없고 아예 만들 능력을 없애버려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란은 절대로 그건 못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아이고 참 큰일 났네. 그래서 2차 회담 또 한답니까? 언제 한다는 거죠? 일단 다음 주에 진행된다, 다음 주 초에 진행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지금 현재 이란 국민들은 미국한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이란하고 협상하지 마라. 협상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 지금 협상을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굉장히 이란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는데 그럼 왜 그러는 거죠? 일부 이란 내부 인사들과 그리고 활동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 메시지를 보낸 건데요. 지금 이란 정권과 협상하는 건 이 내부에 탄압받고 있는 이란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란의 시위 과정에서 나온 이 사망자 수가 1988년 이란 정치범 처형 사건보다도 훨씬 더 그런 큰 규모인데 약 3만 7천 명 되는 이 수많은 희생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묻힐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란 국민들은 이런 외교적 타협보다는 자신들의 이란 내에서의 자유와 그리고 민주주의 그런 움직임을 지지해달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그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항공모함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가 있다면서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지금 이란과 협상 잘 안 되면은 한 대 더 보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뒤에 뭔가 좀 변화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중동 해역에는 에이브라함 링컨 항모 전단이 작전 중이고요. 전투기 편대와 구축함 등도 이제 지금 함께 전개된 상태입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카타르 등 이런 영내 기지의 군사 활동이 늘어난 모습도 포착이 되면서 미국이 전력 증강을 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두 번째 항공모함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데요. 이란이 협상을 거부하거나 협상이 결렬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 이제 항모전단을 추가로 배치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현재 미국이 이란과 이 핵협상에 의사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유지하면서 투트랙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유준 PD가 소개하는 이 일부의 제목이 보이지 않는 화면에 그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란에서 뭔가 좀 이상한 조짐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월 8일 날 이란 공군의 날이면서 1979년에 있었던 이슬람 혁명 그걸 기념하는 날인데 이란에서 그날 매년 이렇게 큰 행사를 해요. 2월 8일 날. 그리고 매년 큰 행사를 할 때 반드시 하메네이가 등장을 했었는데 금년 2월 8일 날 이 이슬람 혁명 기념일 날 하메네이가 안 나타났다면서요? 어디로 간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2월 8일은 이란에서 상징성이 아무래도 큰 날입니다. 1976년 이슬람 혁명 당시에 공군 장교들이 혁명 지도자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날을 기념하는 행사인데요. 매년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참석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 행사에서 37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이 관례를 깨고 하메네이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건데요. 이번 불참은 이란 성직자 지도부와 이 군부 간의 충성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사였던 만큼 아무래도 더욱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행사 결석을 넘어서 현재 이란 지도부가 상황을 얼마나 민감하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런 상징적 신호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과도 맞물리게 되면서 안보 상황을 의식한 조치 아니냐 이런 관측도 제기됩니다. 어디 숨은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보이면은 또 거기 미사일 날라오거나 아니면은 이주 PD가 저한테 그 처음에 그 자료를 줄 때는 쫄았나 봅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 쫄았어요? 그렇게 보입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란이 미국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뭔가 모습이 위성 카메라에 잡혔다고 그래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미국의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인 ISIS가 위성사진을 공개한 건데요. 이제 이란의 이스파한 지하 핵시설 터널 출입구들이 흙으로 덮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ISIS는 이스파한 핵시설의 입구 3곳, 북쪽과 중간 그리고 남쪽 입구 모두가 흙으로 완전히 덮였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이 세 입구 주변에서는 더 이상 차량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 입구와 남쪽 입구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봉쇄가 된 상태고요. 추가적인 수동 방어 조치가 설치되어 있는 북쪽 터널 입구도 마찬가지입니다. ISIS는 이란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공습, 기습 공격 이런 걸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고요. 해당 조치에 대해서도 잠재적인 공습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특수부대가 이 터널 내부로 진입해서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거나 파괴하거나 하는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또한 이란이 장비나 물자들을 터널 안으로 옮겨서 보호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 확인된 바는 없고요. 이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작년 6월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핵시설에 대한 미드나잇 해머 작전이 있었는데 그 작전 실행 직전에도 이 같은 행동이 관찰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런 군사 행동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런 시점과 맞물리면서 이란이 핵 관련 장비나 시설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조치이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이유준 PD가 이제 소개할 때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 같이 이 대규모 군사 행동이 있을지 없을지를 알려면은 미국 펜타곤 앞에 있는 피자집의 주문량을 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대규모 공격을 앞두고 밤늦게까지 뭐 작전 짜고 점검하고 그러려 보니까 야근도 하고 밤샘도 하고 아무래도 뭐 그래도 펜타곤 직원들은 배는 고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외부에다가 이렇게 피자 같은 거 주문을 많이 한다. 그래서 펜타곤 앞에 있는 피자집 뭐 파파존스나 도미노 피자나 피자헛 이런 곳의 주문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으면은 곧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요즘 펜타곤 앞에 피자집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최근 펜타곤 피자 리포트가 공개한 데이터를 보면요. 펜타곤 인근에 있는 일부 피자 매장의 주문량이 평소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자 데이터도 보면 펜타곤 인근의 모든 피자집들의 주문량이 평균 이하가 되어 있는 그런 시간대에도 펜타곤 바로 맞은편 가장 가까운 피자집에서는 오히려 평균보다 더 많은 주문량이 있었다. 이런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미국의 국방부가 이제 분주해지고 있다. 이런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과 같은 국면에 이 해당 지표가 평소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건 이제 미 국방부가 현재 굉장히 분주한 상황이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 현재 워싱턴 안팎으로 긴장 분위기를 보여준 한 단면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미국의 공격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징후가 미국 정부가 이란에 있는 미국인들은 빨리 그곳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미국에 이란에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있나 봐요. 아직까지도. 네. 그래서 공격 징후가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좀 공식적인 신호가 또 나오고 있는 건데요. 미 국무부는 최근 이란에 체류 중인 이제 미국인한테 즉시 출국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이 이란에는 사실 미국 대사관이 없다 보니까 가상 대사관을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요. 상업 항공편이 운항이 재개가 되는 동안 그동안 이란을 떠나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란 여행경보는 사실 원래도 4단계로 수년간 높은 단계를 유지를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기존 권고사항에서 더 강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항공모함 전개나 지금 전력 증강 사진, 그리고 펜타곤 상황 등 이런 공식 경고까지 겹치면서 군사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 이런 신호가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 외국에는 아주 중요한 스포츠 경기,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슈퍼볼 경기라든가 또는 뭐 중요한 아주 중요한 선거 이런 것들을 앞두고 어느 쪽이 승리하고 어느 쪽에 더 기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예측해보고 거기다 심지어는 돈까지 거는 일종의 도박 사이트예요. 그런 베팅 그 사이트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이트에서 앞으로 미국이 언제쯤 그 이란을 공격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하는 코너도 있다 그래요. 지금 그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측 플랫폼 가운데 하나인 폴리마켓이라는 곳에서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데요. 정치나 전쟁 같은 이런 사건을 두고서는 돈을 걸어서 확률로 표시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미국이 언제 이란을 타격할 것인가 이런 걸 두고서 이제 확률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월별로 따졌을 때 이제 3월 말까지 미국이 이란을 타격할 가능성을 약 40%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 수치는 지금도 상황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수치긴 한데요. 이제 물론 정부의 공식 판단은 아니지만 이 폴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약 90% 이상의 정확도에 그리고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였다. 이런 평가를 받은 그런 사이트다 보니까 참고용으로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시장이 현실적 기대치를 좀 강하게 반영하는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간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이랑 같이 보는 게 가장 정확한데요. 근데 지금 상황적으로는 3월 말보다도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란의 타격이 있을 수도 있고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국제사회가 얼마나 불확실하게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심리적 온도계다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게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틀렸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와중에 지난 2월 10일 날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을 찾았어요. 그리고 2월 11일 날, 그 다음 날이죠.
백악관에 가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을 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뭐 앞으로 있게 될 2차 미국과 이란과의 핵 협상을 앞두고 뭔가 그 미국한테 요구사항을 전달하거나 단도리를 하려고 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 네타냐후 총리가 원래 2월 18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이제 재개가 되면서 일정이 2월 11일로 앞당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일정 변경에 대해서 이란 핵 협상으로 인한 긴급 대응 성격이 강한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번 회담을 통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영내 무장단체 지원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이란 측에서도 이를 단순한 외교회담이 아니라 사실상 작전 미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가자지구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이스라엘 인질이 비록 뭐 시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가자지구 재건 작업에 들어간다. 뭐 시작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 이런 얘기를 했고 본격적인 재건 작업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 마이크 허커비가 이야기한 건데요. 인질들이 돌아왔으니 앞으로 모든 일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주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택 건설이 진행되고 공공시설도 복구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파괴 규모가 아무래도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재건 기간도 길어질 수가 있고 특히 국제사회의 지원 그리고 자금 조달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허커비가 이야기한 부분이 이스라엘을 그동안 가장 많이 비판했던 나라들, 특히 인도적 지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했던 나라들이 지금 와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면서 굉장히 흥미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말만 앞세웠을 뿐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커비는 향후 가자 지중해 연안을 경제 관광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라고 했던 그 제러드 쿠슈너의 구상을 언급을 하면서 지역의 안정에 진전됨에 따라서 투자자들 역시 이 구상은 현실적인 미래로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하마스에게 또 요구사항을 얘기했어요. 바빠요, 트럼프가. 맞습니다. 하마스한테 무장 해제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마스가 이를 거부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하마스 최고 지도자인 칼레드 마샬이 최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이 알자지라 포럼에서 미국의 무기 반납 요구에 대한 하마스의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한 건데요. 이 칼레드 마샬은 외세의 요구에 따라 우리가 무장을 내려놓을 수 없다. 이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특히 외부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무장 해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태도를 이번에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가 일정 기간 안에 무장 해제를 하지 않으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하마스는 이에 대해 굴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결국 가자지구의 재건 논의가 지금 계속 진행되는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하마스의 무장 문제를 둘러싼 이 간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뭔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휴전 2단계는 그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재 구조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특히 하마스의 무장 해제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군사 작전도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인질 문제가 일정 부분 정리됐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평화 프로세스로 이제 순항이 된다 이런 걸 또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오늘은 좀 호흡이 잘 안 맞았어요. 제가 질문이 아직 다 안 끝났는데 계속 먼저 치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뭐 그런 날도 있죠.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가오는 2월 14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캐나다의 토론토, 그리고 독일 뮌헨에서는 이란 정부를 향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날 벌어질 시위는 서로 연대해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대 시위를 주도한 인물, 그리고 이란 내부 시위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들려왔던 이름, 레자 팔레비. 그는 누구이기에 왜 지금 이 시점에, 왜 이란이 아닌 해외에서 이렇게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걸까요? 레자 팔레비는 1960년 이란 테헤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란의 마지막 국왕 모하마드 레자 샤 팔레비.
그는 태어날 때부터 팔레비 왕조의 왕세자였고 이란의 차기 국왕으로 교육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1979년 이란에서는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왕조는 붕괴했고 당시 19세였던 레자 팔레비는 가족과 함께 이란을 떠나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그는 단 한 번도 이란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망명 이후 레자 팔레비는 군인이나 정치 권력자가 아닌 해외에서 이란 체제를 비판해온 상징적 반체제 인사로 살아왔습니다. 미국에서 거주하며 이란의 민주화, 인권, 세속주의를 주장했고 연설과 저서, 국제회의 참석을 통해 이란, 이슬람 공화국 체제를 꾸준히 비판해왔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그를 다시 주목하기 시작한 건 최근 이란 내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입니다. 왕정 복고를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체제 전환 이후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로 레자 팔레비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거론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그는 사실상 이란의 차기 지도자 후보 혹은 과도기 상징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7일 워싱턴 DC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ran today should have been the next South Korea of the Middle East. Iran at the time had 5 times the GDP of South Korea. Today we have become North Korea. 이 발언은 이란 시위대와 해외 이란인 사회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고 그의 영향력과 존재감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월 14일 레자 팔레비는 전 세계를 향해 이란 체제를 겨냥한 전 세계 연대 시위를 선언했습니다. 그가 예고한 이날의 움직임은 지금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매덩 조현영 기자와 함께 뉴스의 핵심으로 한 발자국 더 깊게 들어가서, 아니 10발자국 아주 파고 들어가서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그 방송 댓글에 보니까 머리를 이쁘게 잘랐다고 그 아주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을 하던데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매덩, 매력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분석 이슈 어떤 건지 알아볼까요? 예, 네, 요즘 그 미국하고 유럽, 특히 뭐 영국을 흔들고 있는 아주 그 굉장히 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앱스타인 파일인데요. 그 파장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 파일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만 대도 다 아는 사람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이 회장이었던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그리고 또 영국 전 왕자, 왕자였다가 잘렸다면서요? 쫓겨나서. 어쨌든 이렇게 각국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고위직 공무원, 그리고 미국 기업가, 그리고 또 연예인, 유명 연예인, 이런 명단이 거기서 이제 나오면서 그야말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앱스타인 파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앱스타인이 어떤 인물이고 앱스타인 파일이라는 게 뭔지 그것부터 우선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앱스타인은 누구냐면 이제 화류계 실력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이제 금융 전문가, 자산 관리 전문가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정관계 인사, 연예인 등등 학계, 학술, 노암 촘스키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소위 해서 상위 1티어 엘리트들하고 다 이게 인맥이 다 있죠. 그러니까 방식이 주로 어떤 방식이냐면 아동 성매매로 매개체로 실력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섬에 데려가서 이제 내가 한번 접대할게 하는데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 이제 성매매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동 성매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사람을 과대 표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브로커 역할하는 고급 채용사, 사기꾼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2019년에 뉴욕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및 인신매매에 관한 혐의로 복역 중이었다가 이제 사망했죠. 깜빵 안에서. 거기서 자살을 했죠. 예. 근데 자살을 했는데 한간에는 자살을 한 게 아니라 자살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법무부가 이제 앱스타인에 관련된 파일, 그 뭐냐면 이제 앱스타인과 지인들과 나누는 그 이메일 자료, 이거가 한 300만 페이지를 갖다가 공개를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른바 앱스타인 파일을 해서 지금 국제적으로 이제 파장이 있고 거기에 누구 이름만 나오면 이제 저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앱스타인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그 앱스타인과 관련된 음모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앱스타인 음모론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다양한 음모론인데 반유대 반이스라엘 음모론의 총 본산이 돼버렸어요. 어허. 새로운 이제 장르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앱스타인은 악마적 그림자 글로벌 엘리트 체제에 속한 이른바 딥스테이트의 꼭두각시고 그 중심 정점에는 유대인들이 있다. 유대인 지구 정복 프로젝트의 일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반유대 음모론의 단골 메뉴가 이제 앱스타인으로 이제 등극한 겁니다. 미국의 이제 과거에 이제 우파 그 팟캐스트였던 이제 캔디스 오웬이 있어요. 흑인 여성인데 이분은 뭐라고 이제 얘기했냐면 우리는 이스라엘에 부역하는 사탄 숭배자이자 아동 숭배자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음모론을 퍼뜨려고 있고 우리가 상대하는 적은 바로 사탄의 시나고그 유대 회당을 이제 그 키워드로 따가지고 이제 연관을 시킨 거죠. 그래서 반유대 음모론 전파가 폭발적으로 이제 번지고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교도소에서 자살 당했다 뭐 이런 얘기는 끝까지는 오케이 이건 음모론을 볼 수 있는데 아니다 앱스타인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있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텔레비브에서 이제 저렇게 이제 활보하고 있다. 저게 이제 선글라스 낀 게 앱스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AI로 생성된 그림이죠. 아 그런데 저 왼쪽 위에 텔아비브라는 그 교통 표지판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하필이면 텔아비브 표지판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 사진을 찍은 게 저건 너무 만든 티가 너무 팍팍 나네요. 예. 그러니까 사진 전문가 각자 보는 게 있는데 저게 이제 AI로 이제 생성됐다고 해서 이제 살아있다. 근데 이게 지금 거의 뭐 기정사실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저렇게 살아있다라는 얘기는 엘비스 프레슬리도 살아있다는 얘기가 그렇죠. 있고 존 F 케네디도 살아있다는 어딘가에 얘기가 다 있다는 얘기죠. 같은 이제 장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전문가들 전문 연구자들은 어떻게 이제 분석 평가하냐면 이거는 편견과 확증 편향의 무한 반복이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계 관련 아까 시나고그 뭐 이런 연관 키워드만 떠도 바로 그냥 반유대 음모로 이제 점프 논리 비약을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요번에 공개된 파일에서는 앱스타인이 사용한 통장 사본 명의가 이제 고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임. 고임. 그 고임 뜻이 이제 민족이라는 사전적 의미인데 이제 젠타일 이방인들 비유대인들을 이제 지칭할 때 이제 고임이라고 쓰는데 그걸 썼다는 이유로 이제 유대의 키워드가 들어갔으므로 이게 곧바로 이스라엘 주도 글로벌 비밀 결사체 카발이다. 막 이렇게 또 음모론이 퍼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서들이 맥락이 없어요. 일관적 서사도 없고 진위 확인이 불명한데. 그냥 일부 내용 발췌해서 SNS에 퍼뜨리면 이제 반유대 그 음모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로 해서 이스라엘 그래서 척살의 대상이야 뭐 이런 반유대의 어떤 그 기본 베이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음모론은요, 그냥 론이에요. 예. 저보고도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음모론이 있었어요. 왜냐면 하도 이스라엘 다니니까 저 사람 프리메이슨이 아닐까 막 이런 음모론도 있어. 제가 프리메이슨 그러니까 막 기가 막힌가 봐요. 네. 어이가 없어서.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앱스타인 이름이 스타인으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네. 앱스타인. 네. 스타인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레오나르드 번슈타인이라든가 또는 안슈타인, 타인으로 끝나면 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앱스타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뭐 그런 말이 나왔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실은 이 앱스타인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 요원이다. 이런 음모론도 있어요. 이 음모론은 어쩌다나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꽤 오래된 음모론인데 아하. 이제 좀 배경 가면 이렇습니다. 앱스타인이 이제 이런 소아 성애자 작업을 할 때 이제 그 내연녀가 있어요. 이름이 이제 맥스웰이라는 여성인데 지금은 이제 감옥에 있어요. 근데 맥스웰의 부친이 누구냐면 영국 태블로이드 잡지의 선하고 미러의 그 사주인 유대계 거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냉전 시절에 7, 80년대에 모사드하고 합작해가지고 반소 선동 전선을 이제 분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약간 애국자죠. 근데 그 딸내미가 이제 이 앱스타인이랑 이제 소위 얘기해서 붙어먹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모사드 요원이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감독님이 말씀하신 론. 그러니까 음모론 세계에서는 이게 그냥 범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제도권을 올린 게 이른바 메인스트림으로 끄집어 올린 게 바로 터커 칼슨입니다. 마가 그 핵심 농객인데 그저 폭스 TV에서 그렇죠. 그 MC 했던 사람이죠. 예, 그분이 이제 이거를 갖다가 그냥 언론인 출신이니까 음모론은 뭐 이거보다 더 험한 건 많았지만 우리가 굳이 그것까지 우리가 그냥 장르 하나의 장르로 이제 즐기는 뭐 까시거리 뭐 이런 걸로 즐길 수는 있겠으나 이걸 갖다가 격상시킨 거죠. 누가 터커 클라우슨이 뭐라고 했냐면 앱스타인이 외국 정부를 위해서 일했다고 말하며 그 정부가 이스라엘이라는 점은 아무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얘기하면 모사드가 와서 자기를 죽인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정통파 언론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이제 앱스타인 이꼬르 그 모사드가 등식이 이제 성공이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 이번에 공개된 파일 보면은 모사드도 물론 언급이 많이 됩니다. 키워드 횟수로만 보면.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이 언급되는 게 CIA, MI6 영국 정보기관, 그다음에 KGB도 많이 동원된다. 그러는데 왜 KGB, MI6나 CIA는 언급 안 되고 맨날 모사드만 나오냐 이런 거죠. 이런 걸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그 메일 안에 많이 나와요. 뭐 말씀하신 것 유대계니까 스타인으로 시작하니까. 근데 그 전체 메일에 키워드 검색을 해보니까 이스라엘도 수천 건의 문서에 나와요.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캐나다, 프랑스. 그러니까 빈도수가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연계 모사드 요원이라고 보는 건 논리 전부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된 그 파일이나 딱 들여다보면은 앱스타인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이게 이제 자기 지인들, 그 다음에 바라크 전 총리, 이스라엘 전 총리하고 이게 송수시한 내용인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에서 미팅을 갖자고 하니까 난 이스라엘 싫어. 가기 싫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극혐하고 있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리고 2018년에 에후드 바라크 총리와 앱스타인과 총시에서는 지금 시중에서 내가 지금 모사드라는 소문이 들고 있으니까 이거 당신이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달라. 비즈니스 자기 사기를 쳐야 되는데 비즈니스에 방해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반박이 거의 되는 수준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갖다가 뭐 음모론자들 이거 취미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보면서 킥거리고 웃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스라엘 적대 세력 이란 국영 매체까지 이걸 갖다가 인용해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파급 효과가 좀 크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브레드 TV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저를 포함해서 맨 뭐 매일에 이스라엘 그러고 특히 우리 저 같이 일하는 그 이유준 PD 같은 경우는 맨날 모사드 찾고 막 그러다 보면은 이유준 PD와 제 컴퓨터에는 모사드 관련된 파일이 많은데 그럼 남들이 봤을 땐 저도 그냥 모사드죠. 뉴욕에 가면 뉴욕 PD, NYPD 모자를 팔아요. 예. 관광객들한테 그 산불 주고 이렇게 파는데 이스라엘 가도 모사드라고 쓰여 있는 그 모자를 팔아요. 그건 좀 비싸요. 5불인데 그거 쓰고 왔다 갔다 하면 나보고도 모사드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음모론은 아니면 말고예요. 그러니까 막 던져버린다고. 제가 SBS에서 근무할 때 하도 툭하면 이스라엘 가니까 방송국 안에서 정말로 제가 모사드 요원이라는 그런 흑색 요원이다. 흑색 뭐 이런 블랙 요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또 그 루머도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제 두 집 살림 차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냥 론이에요 론. 예. 그런데 앱스타인하고 이번에 그 앱스타인 파일 공개된 것 중에 예전 이스라엘 총리 에후드 바라크하고 이 앱스타인하고 3시간 동안 통화한 녹취록이 나왔다고 그래요. 앱스타인이 뭐 모사드 요원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전 총리하고 3시간 동안 길게 얘기할 정도로 가깝고 그것이 그대로 또 녹취록이 남아있을 정도면은 뭔가 이스라엘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한 그런 사람은 아닐까 뭐 이런 의심도 들긴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네타냐후 총리는 그 반대로겠죠. 에후드 바라크 총리하고 앱스타인이 친하다는 증거 자체가 반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딱 했는데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3시간 동안 녹취 내용이 좀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대계 인종에 대한 품질 관리를 해야 된다. 퀄리티 컨트롤을 해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QC가 이제 주로 산업계에서 이제 불량 나는 거를 이제 제거하는 어떤 그런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예. QC. 예. QC인데 그걸 갖다가 유대인 인종한테 딱 적용을 와.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 인종 우리가 이제 감독님 아시면 알리아 할 때 모든 이제 탄압받는 유대인들 다 불러들인 거 아닙니까? 국토로. 근데 이거 선별해 차별해서 받아야 된다. 근데 그 발언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 유대 알리아를 수용함에 있어서 러시아계 백인 전문직 성향의 극좌 유대인만 받고 약간 유색 계열의 그 짙은 이제 유대계, 북아프리카, 중동 계열, 아랍계는 받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막 거의 뭐 원숭이라고 표현하는 대목도 있어요. 인종적인 발언을 엄청나게 세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통화 중에 이제 그 앱스타인하고 통화 중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라크 총리가 푸틴에게 나는 개인적으로 늘 이스라엘을 극적으로 바꾸려면 러시아계 유대인이 한 100만 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른바 차별적 알리아를 실시해야 된다고 하고 유대인에 대한 어떤 구속 요건은 누가 하냐면 이제 그 유대계 라피디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철폐해서 우리가 직접 선별해야 된다. 정통 유대인이 누군지 아닌지를.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미스라히 이제 약간 그 북아프리카 중동 그쪽의 미스라히 유대인들을 굉장히 질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인종차별적인 게. 왜냐하면 이 미스라히 유대인이 대부분 우파 성향입니다. 네트냐후를 지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배치해서 인구 대체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네트냐후 총리가 이제 일가를 한 것이죠. 전직 총리와 바라크의 연관성 자체가 이제 앱스타인이 이스라엘 위해서 일한 게 아니다. 반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현지 언론인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정상적인 이제 보통 이제 그 총리에서 이제 권좌에서 이제 쫓겨난 지가 한 2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치르면 계속 져요. 극좌 이쪽 좌파 연정들이 항상 깨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정상적인 선거로서는 어떻게 민심을 얻어가지고 권력 쟁취가 안 되니까 인구 대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알리아를 통해서 러시아계 약간 좌파 성향 애들을 막 불러들여서 인구 대체를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네트냐가 찍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발상이 앱스타인에게 이제 토로한 것이 이번에 최초 공개된 거예요. 과거에는 다 알고 있었지만 이게 이제 육성으로 나온 것 같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정계에 이제 큰 타격이 있었고 총리는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20여 년 전 선거에서 패배에 집착한 바라크가 오랫동안 반시온주의 극진 좌파, 그러니까 지금 반정부 운동하고 있고 인질 가족도 꼬셔가지고 막 정부 해산해라 그동안 계속 집회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사업개혁 반대 집회, 반정부 시위 이거를 갖다가 배후에서 컨트롤한 게 누구냐? 바라크 총리예요. 정상적으로 정권을 못 잡으니까 근데 요 사람이 이제 소아성애자 앱스타인하고 딱 연결돼 있다는 걸 네트냐후는 이제 찍고 들어가는 것이죠. 왜? 올해가 총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총선 시즌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걸 이제 정치 구도로 좌파든 소아성애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도를 짜고 이제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앱스타인 국제적으로는 음모론이 이제 반유대 윤모론이지만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제 어떤 정치적 맥락으로 이제 이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현재 극좌 세력이 라피드의 어떤 정신적 스승이 다 이제 바라크로 보고 있습니다. 라피드, 뭐 베네트 등등 이런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 이제 하나의 라떼로 걸어서 요번 총선 이제 메시지로 이제 쓰고 있다라는 게 현지 상황입니다. 실상은 이 백인계 좌파 전문 직종들만 알리아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할 만큼 반유대적이고 반이스라엘적인 그런 인사 이게 이번에 이제 녹취록으로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 앱스타인을 앞세워서 반유대주의의 어떤 그 편승하려는 이런 시도가 지금 또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국내 정치 잘 모르면 이제 이스라엘만 보통 다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친소 관계도 전혀 모르면서. 일단 내용으로 보니까 전화 통화한 걸로 보니까 모사드 대우는 아니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볼까요? 예, 이번에는 일본 총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옆 나라죠. 지난 2월 8일 날 일본에서 치러진 그 총선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창단 이후에 가장 많은 그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역사적인 대승을 거뒀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길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중의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족수가 그러니까 정원이 몇 명이냐면 465명입니다. 여기서 자민당이 단독으로 316석을 획득을 했죠. 개헌 발의선이 3분의 2가 이제 310석인데 6석을 더 먹은 거예요. 이제 자민당이. 그래서 이거는 1986년 낙하손해 이후 최대의 승리고 300석을 그 당시도 못 넘었고 아베 총리 때도 300석을 못 넘었어요. 근데 태평양 전쟁 종전 이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사건을 한 거죠. 다케이치가 어떻게 보면 일본판 트럼프인데 개인기로 이제 뚫고 나가가지고 총선에서 이겼고 일본 유신에도 약간 좀 우파 성향이 강경 우파 성향인데 의석수를 기존 34석에서 6석으로 이제 2석 증가했고요. 여당의 전체 의석수는 지금 352석입니다. 연립정부 여당 우파 여당이고 여당 비율의 4분의 3이 75.7%가 이제 우성향, 이제 강경 보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야권은 중동개혁연합이 167석에서 이제 49석으로 완전 100석 이상이 이제 쪼그라들었죠. 그래서 지금 여권 연정이 352석이고 야권이 116석. 그러니까 개헌 발의선을 이제 통과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든지 다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일본 총리 그 다카이치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총선 직전에
일본의 그 중의원을 해산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 총선 전략, 승리 전략에 유효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본의 의회에서 중의원 그리고 또 참의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 중의원하고 참의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용어가 조금 낯설어서 그렇지 이게 미국으로 치면 상원 하원입니다. 그러니까 중의원은 이제 하원으로 보고, 그러니까 참의원은 이제 상원 의원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원의원 정족수가 정원이 248석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적죠. 그래서 하원에서 어떤 법안을 통과하면 상원에서 의결하고 비토 걸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하원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월 19일 날 의회 해산을 결정을 했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왜 그러냐면 명분이 이겁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국내적으로 이제 고물가 경제 현안에 집중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대외 변수 복병이 터진 것이죠. 돌발 변수가 터졌는데 그게 바로 중국의 대일 수출 규제. 그러니까 외교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이거 약간 좀 겨우 이제 과반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정부 운영을 하면은 좀 힘들다. 그래서 강력한 그 정권 기반을 강화해야 된다 하면서 내각을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치는 거죠. 엄청난 도박이죠. 근데 이 도박이 가능한 게 뭐냐면 자민당의 그 지지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똑같습니다. 트럼프 지지율은 높지만은 공화당 지지율은 그렇게 트럼프 지지율 따라가지 않는데 똑같은 상황이 이제 일본에서 발생하는데 다케이치 총리 개인 지지율이 70%예요. 그러니까 개인 지지율로 이제 배팅 건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전략으로 주요해서 이제 개헌 발의선의 3분의 1을 이제 장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안보 강화 법원에 관해서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3대 문서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데 중의원의 3분의 2 개헌 발의도 중요하지만 왜 그러냐면 상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결시킬 수가 있죠. 근데 중의원이 3분의 2가 있으면 이걸 재의결시켜서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원을 이겨낼 수 있는 의석수가 3분의 2인데 이걸 지금 확보했기 때문에 거의 뭐 장기 집권의 어떤 토대는 지금 닦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의원에서 개헌 발의할 수 있는 그 의석수가 3분의 2 이상을 이제 차지하게 됐으니까 그동안 일본의 강경 우파가 추진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뭐 다카이치가 마음대로 막 밀어붙여도 뭐 거칠 게 없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앞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주도로 그다음에 3분의 2 확보한 의석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강경 우파 정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이 이제 안보 정책인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일본 안보 3대 문서 개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국가 안전 보장 전략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기본적인 안보 정책 방향성을 규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국가 방위 전략, 자위대의 역할과 방위 수단을 명시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방위력 정비 계획. 이건 예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5년 단위 방위비 지출 및 군사력 증강 계획. 이 세 가지 포인트가 핵심인데 여기서 이제 과반을 확보했으니까 첫 번째 국가 안전 보장 전략에 관한 새로운 테마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태평양 방위 강화 명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태평양 그 방위 강화는 뭐냐면 중국을 제대로 이제 견제하겠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살상 무기의 해외 수출 허용. 그다음에 국가정보국 창설. 지금은 내각조사실입니다. 이건 정보 수집하고 정보 활동만 하지만 미국 CIA나 앞서 얘기한 모사드급의 정보기관을 이제 확대 편성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국가 방위 전략 수단을 이제 강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CIA랑 기본 내각조사실이랑 차이가 뭐냐? CIA는 준군사조직이 있습니다. 패러밀리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부대 같은 부대가 있고 공작 활동도 하고 공세적 활동, 모사드도 마찬가지고 그런 정도의 정보기관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확대 개편한다. 그다음에 스파이 방지법 제정. 그러니까 국내 보안도 이제 힘쓴다는 거고 외국인 규제 강화. 이거는 이제 인도나 여러 중국 관련 스파이를 이제 색출해 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에서 나온 것이고, 근데 이런 거 다 좋은데 이런 법 개정을 하려면 결국에 뭘 개정해야 되냐?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모법이 지금 일본의 이른바 평화헌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2장 구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국민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쟁을 전쟁을 아예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1항에 이렇게 나와 있고 2항의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본은 육해 공군 및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고 또 2항 후단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국가의 교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 전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위대가 이제 헌법적 그 논쟁 사항이에요. 좌우 간에. 그래서 이제 요번에 3분의 1을 장악한
자민당 이참에 헌법을 개정해서 자위대의 조립 근거를 이제 제대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헌법 정리 끝내고 그다음에 긴급 사태 조항 신설을 한다니까 이거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만든다는 거예요. 일반 국가,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처럼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방해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아베 총리의 수건 과제인데 이걸 갖다 그 후계자 이제 다케이치 총리가 이제 계승해서 완성을 이제 시키는 것이죠. 과거에는 공명당이랑 연정을 해가지고 공명당 쪽에서 어떻게 보면 안보 강화 및 우파 정책에 대한 번번이 이렇게 비토를 벌었어요. 같은 연정 멤버인데 이제 지금은 단독으로 316석이니까 뭐 연정 안 해도 이제 단독으로 이제 헌법 개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유신회는 요번에 이제 연정 파트너인데 자민당 못지않은 강경 보수 성향이고 야권도 의외로 이제 군대의 필요성을 다 느끼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상비군 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거. 헌법 개정은 기본적으로 다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화법 개정은 이건 기정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제가 우리나라 헌법도 잘 모르는데 일본 헌법까지 이 참 얘기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인데 어쨌든 2장 9절에 구조에 2장 9절이 아니라 2장 9조에 일본은 전쟁을 영구히 포기한다. 근데 이게 바뀌게 되면 전쟁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UK 공군과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되는 걸 이제 보유하게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거 전쟁 국가가 되는 거죠, 이제. 보통 국가죠. 일반. 보통 국가. 네. 아. 그동안은 이제 자위대라는 형식으로 약간 이게 피해가지고 애둘러서 하니까 항상 이제 헌법적 쟁점 상황 이런 걸 두고 이제 군국주의 국가로 이제 회귀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렇죠.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걱정되기는 하지만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일본의 이 다카이치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분쟁 문제에서는 또 분명하게 또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 일본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입장을 밝히면서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어요. 일본의 이런 입장, 이스라엘 편을 들고 팔레스타인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지난 작년이죠. 작년 이란과 12일 전쟁 전후해서 이제 약간 스탠스를 확 바꾼 거예요. 그 전에 이제 헤즈볼라의 그 삐삐 공작을 재작년이죠. 를 보고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이 서서히 이렇게 입장 변화를 했는데 이스라엘 외무부는 지난해 5월 그러니까 유엔 총회를 앞두고 이제 대부분 그 당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이제 대세 아니었습니까 국제사회에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난 승인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딱 명시적으로 얘기했어요. 일본 외무상이. 그래서 이제 기디온 사르 외무장관하고 이 통화를 이제 했다는 게 작년에 보도가 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시아 국가 중에 최초로 1951년에 최초로 이스라엘과 국가를 정상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가장 이제 앞선 나라가 일본이죠. 이스라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케이치 총리의 가장 강한 일본의 파트너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게 이스라엘 현지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총리가 가장 이번 대승하고 나서 첫 번째 일성이 뭐였냐면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동아시아만 보고 있지만 미일 동맹을 강화를 기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세계 전략. 말이 그렇게 이제 글로벌 세계 전략이지만 사실상 반중 전략이죠. 여기서 이제 일본이 이제 강력하게 참여해서 미국 주도 신안보 체제 적극 참여한다. 그러면 미국 질서의 신안보 체제의 핵심 파트너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협력도 은연중에 깔고 있다라는 것이고 핵심 동맹국인 이스라엘과 협력도 절실하다는 게 이스라엘 현지의 전문가들의 평가고요. 일본 역시 더 이상 중동은 먼 나라가 아니라 그 중동의 맹주인 이스라엘과 하고 이제 협력하는 게 핵심 파트너로 지금 인식하고 있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로 이제 외교적으로 나온 것이죠. 또 뭐 일본도 대한민국하고 마찬가지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 일본이 그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에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87%에 달아요 중동에.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도 좀 높은데 81%고 뭐 중국은 이제 뭐 러시아 뭐 다른 나라한테 이게 다변화됐고 인도는 35%밖에 안 되는데 일본이 꽤 높아요. 그리고 일본 석유 수입의 4분의 3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요. LNG, 천연가스도 5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요. 그래서 이게 중동 질서가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미국만 바라봤는데 이제는 일본이 직접 중동 정세에 개입해야 되는 이제 시점이 왔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고요. 그러면 중동에서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럼 누구랑 같이 이제 파트너가 되느냐? 중동의 가장 강력한 패권 중동에서의
가장 강력한 준마인 영내 패권국가인 이스라엘을 방치하면 안 되죠. 그 이스라엘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맺겠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게 서서히 이게 큰 어떤 정책 변화가 이제 작년부터 서서히 이게 시프팅이 이제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선진화된 그 경제 국가들이 모여서 팍스 실리카라는 국가 안보 경제 동맹체 이런 것들을 만들었나 봐요. 여기에 뭐 당연히 우리나라는 포함돼 우리나라도 뭐 이 경제 기술 이런 쪽으로 빠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는 포함이 됐는데 특이한 것은 일본하고 이스라엘하고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일본하고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렇게 협력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팍슬리카라고 이제 얘기하지만 이게 뭐냐면 이제 AI 동맹 체제예요. AI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AI 동맹 체제를 왜 만들어야 냐 중국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중국도 AI를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어떻게 스크럼을 짜가지고 동맹 체제를 이제 미국 주도의 동맹국 위주로 동맹 체제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뉴스에서 자주 나오지만 핵심 광물들이 필요하죠. 이것까지 공급망까지 다 결합한 AI 동맹 체제가 있는데 핵심이 이제 한국, 일본, 호주, 이스라엘, 싱가포르, 영국, 카타르, UAE 이른바 동아시아와 중동의 결합이죠. 이것만 보면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한 76%를 장악하고 여기에 일본과 이스라엘이 포함이 돼 있고 이 두 기술, 그러니까 반중 AI 공급망 전선의 최전병이 이제 일본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부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모로코 이스라엘이 준 동맹을 맺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모로코의 강점은 뭐냐? 바로 AI 반도체 생산을 위한 광물 자원이 풍부하죠. 그러면 이 광물 자원을 이스라엘과 결합해가지고 일본에 공급한 이런 가치 사슬을 만들어내는 게 이번에 AI 동맹 체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망처럼 이제 공급망 사슬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일본의 협력은 갈수록 이제 증폭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고 일본의 어떻게 보면 세계적 제조 기반과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을 결합해서 이제 기술 패권에 이제 두 국가가 투톱으로 나선다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다케시 총리가 얘기한 강한 일본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양국은 어느 정도냐면 일본은 이스라엘의 핵심 시설 방어 체계, 공간 보안, 미사일 방어 체제 시스템 첨단 분야하고 지금 협력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도움이 필요하죠. 하드웨어나 이런 전자장비는 일본도 뛰어나요.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 사이버 공작 이런 거는 또 이스라엘이 또 1티어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보통 국가가 되면 CIA 같은 정보기관을 이제 팽창하려면 모사드의 조력도 필요하고 특히 사이버 공작 분야에서는 이스라엘이 거의 뭐 사실상 영순위에 가까우니까 이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중 용도 기술을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동맹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둘 다 근데 민주국가고 합리적인 이제 서구 문명의 그 어떻게 보면 자손들이라 볼 수 있고 물론 2차 대전에서 이제 정신 차리긴 했지만 일본은 그리고 그 국가들이 이제 결합이 된 거니까 이거는 중동과 동북아시아가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뭐 우리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은 전 세계 지금 동향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지금 이제는 이 전 세계가 자원 전쟁으로 들어섰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81%, 일본은 87%.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일본하고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가깝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이스라엘하고 가깝게 지내야 된다라는 것인데 자, 지난 1월 12일자에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작년 11월 달에 이스라엘하고 카자흐스탄하고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거든요. 이제는 이스라엘하고 일본하고도 아브라함 협정을 맺어야 된다.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도대체 일본하고 이스라엘하고 얼마나 밀접하면 이런 기사가 나올까요? 중동 포럼 연구소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그 칼럼인데 보고서인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아브라함 협정은 기존 이제 중동 안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모여라 해가지고 단순히 이스라엘과 평화 구축 이런 모형을 작게 썼는데 이제 트럼프 2기 들어오면서 아브라함 협정이 어떻게 보면 확대됐습니다. 미국 주도의 광범위한 지역 동맹을 형성 강화하는 수단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어요. 이제 중동을 이제 뛰어나와서 그래서 카자흐스탄이랑 딱 그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을 한 거죠. 오탄 국가들이. 그 왜 그런가? 중동을 그 마찬가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영향력이 있는데 이걸 아브라함 협정 체제로 끌어들인 거예요. 트럼프가 요청을 하니까 네타냐후가 전화 한 통화에 그냥 오케이 콜 해가지고 이제 카자흐스탄 오탄 국가들이 아브라함 협정이 확대로 됐죠. 그럼 이건 뭐냐?
인도 태평양 전선에서 핵심 국가는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 다케치 총리가 강한 일본과 중동에 어떻게 보면 일타 강력한 준마간 이스라엘하고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인태랑 중동이 결합된다. 이걸 뭘로 엮을 것인가? 그게 바로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그 확대 아브라함 협정으로 체제로 들어오는데 바로 일본과 이스라엘이 두 축이 연결되면서 동시에 미국이 설계하는 이 스큐리 아키텍처가 뭐냐면 반중전선이에요. 그러니까 중동하고 이제 동북아시아를 옛날에 따로따로 봤는데 이제는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이제 다케이치 어떻게 강한 일본과 이 전략이 맞물려 떨어졌다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한번 복기를 해보면 10월 7일 학살 주범이 이제 하마스죠. 하마스를 배후 지원한 건 이란이고 이란을 또 배후 지원한 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적은 결국 중국이죠. 아하. 그리고 일본의 당면한 주적은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의 덕을 갖고 있어. 그럼 양쪽의 동맹은 이건 시간 문제거든요. 지금 자연스러운 수순이고 지금 서서히 외교의 어떤 프로세스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현지 안보 싱크탱크에서 이제 아브라함 협정에 일본까지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등치는 크죠. 우리도 국력이 셉니다.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제 변기창 역할을 하고 있고 뭐 등등 우리도 민주국가고 힘은 센데 일본하고 좀 비교해서 조금 안 되는 게 뭐냐면 일본은 물론 과거에 이제 군국주의 하다 얻어 터지긴 했지만 그래도 제국주의 게임 이런 이제 지정학 게임을 벌일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우리와 달리 이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중동 국가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도 태평양의 대표 선수인 일본하고 중동이 맺었을 때 전혀 부담감이 없다는 거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도 태평양과 외교적 무게중심을 중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구조지지대 린치핀 역할을 일본밖에 못하는 거예요. 외교를 잘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 가입하면 다케이치의 강한 일본의 기조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미국의 그런 세계 질서하고 일치하고 또 이스라엘 국익에도 일치하고 이런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에 이제 반중 전선이 점점 이제 트럼프 2.0이 이제 2년 차 아닙니까? 2년 차부터 이제 점점 이제 고도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중동까지 이제 결합이 돼서 반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중동 안에 아직도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요. 사우디한테도 여러 가지 기술 지원하고 있고 UAE도 서로 이렇게 있고 영향력이 아주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기존에는 이스라엘이 다 이걸 방어를 했었어야 돼요. 카타르나 이런 것들. 근데 일본이란 새로운 파트너가 들어와서 이제 반중을 견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중동 지역 안에서 그 새로운 파트너가 생긴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일본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기독교인들을 만나러 갔는데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하기 전부터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의 건국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게 해달라고 국가로 독립하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기도해 왔대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리투아니아로 갔던 그 유대인들을 나치가 이제 다 이제 체포해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리투아니아에 있는 여러 나라의 대사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비자를 받게 해달라고 하는데 다 거부했대요. 그런데 일본의 대사관에서만 그 유대인들한테 2달 동안 밤새 여권의 비자를 찍어줘가지고 2,000개의 비자를 발급해 주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인물이 스기하라 지우네라는 그 대사인데 외교관인데 그 2,000개의 비자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 비자 하나만 있으면 일가족이 다 같이 나올 수 있었대요.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지옥 같은 데서 탈출해가지고 일본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일본으로 와서 어디로 갔냐면 도착한 데가 고베랍니다. 그래서 그 고베에서 그 6천여 명의 유대인들 난민들이죠. 이 사람들이 살던데 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던데 이게 아직까지도 유적지로 보존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목숨을 건져서 살았던 서바이버 생존자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가 일본의 고베에 찾아와서 당신네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을 위해서 그렇게 고마워하고 또 그 생존자들의 후손들이 그렇게 또 일본에 와서 고맙습니다. 1년에 10만 명 찾아온대요. 성지순례가 돼버렸네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일본하고는 가깝게 지내지 않을래야 가깝게 지내지 않을 수가 없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과 일본 간의 그 아브라함 협정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고 그런 거 보면 부럽더라고요. 그렇죠. 이스라엘하고 한국도 지금 아브라함 협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국에서는 이놈의 인간들이 반 이스라엘, 반 유대인 이런 시위나 벌이고 자빠져 이러고 있으니 참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얼른 이스라엘하고 좀 가깝게 지내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